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우리 시각 밤 10시 30분에 개장한 뉴욕 증시 하락 출발했는데요. 지금 현재 3대 지수 계속해서 낙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최근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뉴욕 증시가 오늘은 주춤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의 반등이 추세 전환이었는지 아닌지 그 큰 흐름이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1시간 동안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투자 팁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선견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 마스터입니다. 주말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요일 밤 그리고 토요일 새벽장 미국 굉장히 폭등을 했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도 하락 마감을 일단은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키워드도 일단은 잡아 드릴 테니까 1시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또 많은 소식 준비했습니다.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또 이 경제의 거시적인 큰 그림 함께 그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선견 선생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들어오셔서 빠르게 질문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6분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이번 주 수요일 미국 4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골드는 달러 강세에 한 주간 3.9% 하락하면서 2월 초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오일은 EU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 계획과 오펙 플러스의 더딘 생산 속도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유로FX는 유로존의 3월 산업 생산 예상치가 하회한 가운데 미 달러 숨고르기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주요 상품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상품별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스닥입니다. 1.03% 떨어진 12,251포인트 선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골드입니다. 0.06% 하락한 온스당 1,807달러 선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일입니다. 0.11% 상승한 배럴당 110달러 선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지금 보합권에 머물고 있고요. 1.041달러 선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당일 투자 전략과 시황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품별로 뜯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전고일 나스닥이 4% 가까이 오르면서 2020년 11월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20년 들어서 최고치인 105선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뉴욕 증시 계속해서 좀 기록적인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오늘 당일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 보는 게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매도 들어주셨네요. 네, 계속 매도죠. 네. 좀 매도 요정이니까. 그렇죠. 네. 매도 요정님.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값 짚어주시죠. 자, 차트를 일단은 좀 보시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매도 방향으로 좋은 차트입니다. 21선 안에서 5일선 안에 있는 거는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그런 기술적 분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21선 안에 있다라고 하면 추세대로 굉장히 긴 시간, 긴 흐름으로 그 추세를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21선 안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5일선과 파란색 선이 5일선이고요. 초록색 선이 21선입니다. 5일선과 21선의 이격이 정말 좋습니다. 이격이 정말 좋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다. 기술적으로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추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2022년부터 제가 저번 주에 추세선 그리는 방법 한번 말씀을 드렸죠. 계속적인 매도장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 큰 추세 속에서의 매도장, 거기에 양봉이 나온다라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단기적 반등, 단기적 반등이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금요일날 굉장히 큰 상승을 했죠. 금요일날 굉장히 큰 상승은 했지만 지금 이 상승이 추세 전환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절대로 노라고 일단은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매도 쪽으로 예를 들어보죠. 어차피 지금 미국 시장이 매도 쪽이니까. 매도 쪽으로 지금 근 5개월 동안 계속 가고 있는데 이게 어떤 매수 포지션으로의 추세 전환이 될 것이라고 하면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적 분석뿐만이 아니고 기본적 분석으로도 매수 쪽으로 가는 리버스 상황이죠. 리버스 상황에 대한 어떤 큰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다라거나 아니면 어떤 기업의 실적들이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거나 작년 10월처럼요. 그런 식으로 어떤 큰 모멘텀이 없는 한 금요일과 토요일 날 사실상 제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토요일, 일요일도 여러분과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하고 있지만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분석만 조금씩 나와 있을 뿐 왜 올라왔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게 없습니다. 자, 이런 분명한 것들이 없는 반등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미디어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반발 매수세다. 라고 이렇게 반발 매수세요. 반발 매수세다. 이렇게 일단은 지칭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큰 이유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주 장을 한번 조금 짚어볼까요? 이번 주 장을 제가 좀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은 예상을 합니다. 7월 달에 미국은 결국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것이다. 라고 저는 일단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제 분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 대세의 큰 흐름 그리고 추세를 이어가는 이런 분석을 저는 하고 있죠.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일단은 보고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나와서 중립금리 2.5%일 때 향후 남은 페드의 일정상 0.5% 이상을 일단은 한 번 이상은 무조건 할 것이고 나머지 12월까지 원래 12월에는 금리 인상을 잘 안 합니다만 12월까지 쳐도 0.5% 인상 한 번 하고 계속적으로 0.25% 인상을 해야 중립금리 2.5% 정도에 맞춰진다. 2.5에서 2.75%에 맞춰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중립금리 같은 경우에는 최소 단위로 제가 책정을 해드린 겁니다. 3% 넘게 중립금리를 책정하는 곳도 많습니다. 3%, 3.25%, 3.5% 정도까지 연말에 도달해야 될 중립금리가 그 정도라고 하면 결국은 뭐다? 6월달 정도에는 지금 5월이니까요. 6월달 정도에는 0.5%를 일단은 인상을 하고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지금으로부터 그 다음에는 0.75% 정도의 금리 인상은 필연적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중립금리에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자이언트 스텝 0.75%를 일단은 가야 된다라는 게 제 예상이고 자 사실은 두 번째 예상이 좀 더 큰데요. 두 번째 예상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 보시면 이제 두더지 게임입니다. 두더지 게임. 이것도 어떤 이론에 근접한 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물가는 두더지 게임과 같다라는 거죠. 뭐냐면 두더지 게임을 해보시면 여러분 한 대 치면 옆에 있는 게 올라오고요. 옆에 있는 걸 또 치면 다른 곳에서 또 두더지가 올라오죠. 지금 현재의 물가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 서비스 업종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업종이 굉장히 침체기에 다다랐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코로나 이후에 굵은색 선이 뭐냐면요, 서비스 소비 지출입니다. 소비라고 일단은 보시면 돼요. 서비스업의 소비라고 보시면 되고, 얇은 회색이 물가 상승률입니다.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소비 지출이 많아지면 서비스에 대한 소비 지출이 많아지면 당연히 서비스에 대한 물가도 상승을 하겠죠. 자, 지금 보시면 22년 초에 코로나 이전의 데이터 값을 다 회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해제가 됐죠. 영업시간도 없어졌고, 밖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범칙금을 내지 않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은 우리보다 더 프리하게 지금 다니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 업종에 대한 소비 지출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 자, 그래서 서비스 업종의 물가 상승률도 당연히 퍼센테이지가 높아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그 페드가 딜레마에 빠진 그 딜레마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쉽게 말씀드려서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리 정책도 쓰고 있고 갖가지 통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지금 물가를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경제도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코로나 이후에 침체되어 있는 경제도 잡아야 되고, 코로나가 풀리면서 어떤 세목별의 경제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물가가 되돌림 현상을 빚죠. 그럼 물가가 더 오르는 이런 악순환의 연속이 지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일단은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페드의 코로나 이후에 굉장한 딜레마고, 이걸 어떻게 이 딜레마를 해소를 할 것인가가 물가를 잡는 거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자, 중고차 가격이 있죠. 중고차 가격하고 항공 운임입니다. 티켓료죠. 자,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주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2021년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중고차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21년도에 반도체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면서 신차가 나오는 그 텀이 굉장히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자동차를 필요로 하는데 새 차가 나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중고차 시장에 눈을 돌리게 되고, 중고차의 수요가 당연히 높아지니 중고차의 가격이 높아지는 것은 인지상정이죠. 자, 그래서 중고차의 가격이 거의 신차와 맞먹을 정도로 중고차의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고, 이 중고차 가격의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데, 우리 소비자 물가지수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소비자 물가지수에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했다라고 제가 저번 주 분석을 일단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고차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공급이 조금씩 원활해지면서 신차의 수요가 높아지고 중고차의 수요가 낮아지면서 중고차 가격이 22년도에는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현상, 제가 저번에 도표를 통해서 보여드렸고, 특히나 4월에는 굉장히 중고차 가격이 많이 떨어진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중고차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자, 코로나가 조금씩 풀리고 우리가 해외여행도 조금 그래도 자유롭게 지금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항공 운임이 굉장히 많이 비싸졌다라는 거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더지 게임하고 똑같습니다. 하나가 낮춰지니 하나가 높이 오르는 현상. 이게 바로 두더지 게임이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물가는 두더지 게임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도표를 좀 보시면, 자, 세부 항목별 물가 상승률을 여러분들이 조금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가장 큰 폭을 차지하는 것, 물가 상승률의 큰 폭을 차지하는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원유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그죠? 신차도 있고 중고차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일단은 차지하고 있죠. 자, 근데 우리 원유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조금 내렸죠. 조금 내려서 자, 48에서 43.6으로 일단 조금 많이 내렸고요. 자, 중고차 같은 경우에도 35%에서 22%로 굉장히 조금 많이 내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휘발유와 자동차, 자동차 중에서도 중고차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 그리고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낮아져서 중고차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물가에도 그 가격 내려간 부분에 대한 마이너스가 반영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자동차라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꼭 사야 되는 사람, 그리고 꼭 내가 이를 위해서 무조건 사야 되는 사람들이 수요 창출을 하게 돼 있거든요. 자, 신차가 늦어지기 때문에 중고차를 샀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차의 공급이 원활합니다. 그래서 중고차의 수요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신차의 수요는 어떻게 되겠죠? 올라갑니다, 여러분. 자, 신차와 중고차를 그냥 자동차라는 한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 자, 자동차의 값은 물가 상승률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닌 그냥 그대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중고차 가격이 내렸습니다. 자, 그럼 물가도 내려야 되는데 신차의 수요가 높아지니까 신차의 가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뭐냐? 중고차 가격이 내려도 신차의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바로 원유가 문제입니다. 원유가. 결국 제가 분석한 걸로는 우리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조금 많이 중요하죠. 물론 개인 소비 지출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요즘 트렌드를 좀 보자라고 하면 이 시장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그 모습을 지금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자, 따라서 물가의 방향성, 소비자 물가 지수의 방향성은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원유가 결정을 한다라는 게 이 분석의 포인트입니다. 자, 세부 항목별 물가 상승률을 일단은 좀 볼게요. 이거는 이제 작년 대비한 거고요. 왼쪽은, 오른쪽은 이제 전달 대비한 건데, 자, 휘발유 가격이 원유죠. 원유 가격이 저번 달보다 굉장히 대폭적으로 일단은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원유 가격이 이렇게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8.5%에서 8.3%로 0.2포인트 일단은 떨어졌습니다. 자, 보세요. 많은 부분들이 코로나가 지금 조금 진정 국면을 조금 타면서 올라가는 경향을 조금 보입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 8개, 9개 품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원유가 좀 많이 떨어졌죠. 4월 달에.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뭡니까? 원유가 떨어져야 됩니다. 원유의 가격이 떨어져야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질 것이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빠르게 연말까지 최소한 5.5%에서 5%, 지금 이제 8.3%니까요. 5% 정도까지는 우리 페드가 예측하는 대로 떨어져야 우리가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나 이런 게 굉장히 얕게 온다라는 겁니다. 얕게. 모든 것은 지금 원유에 연결돼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물가 지수를 빨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죠? 소비자 물가 지수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물가 지수를 지금 빨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금리 인상과 QT, 테이퍼링도 했고요. 여러 가지 통화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 물가를 빨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세부 항목별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결국은 결론적으로 원유가 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유가 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원유가 결국 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일단은 좀 생기겠죠. 오늘 여러분 뉴스 아마 보셨을 건데 아람코라고 있습니다. 사우디 국영기업이죠. 아람코가 전년도 대비 순수익률이 80% 폭등을 했다라는 기사가 오늘 좀 떴는데, 자, 순수익률이 80% 폭등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람코가 전 세계 시총 1위입니다. 요거는 뉴스에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람코가 전 세계 시총 1위가 됐습니다, 여러분. 자,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저번 주에도 원유에 관해서 일단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상 최대의 이익을 지금 내면서 시총 1위가 됐는데, 자,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앉아서 그냥 돈을 벌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물론 이제 러시아 전쟁도 굉장히 크게 임팩트 있게 줬죠. 앉아서 일단은 사우디가 굉장히 경제 성장을 많이 이루고 있어요. 제가 오늘 다시 보니까 사우디의 주가 지수가 최근에 2배로 올랐습니다. 2배로. 원유가 폭등으로 인해서 2배로 올랐습니다. 자, 제가 원유를 항상 말씀드릴 때 가장 강조드렸던 부분이 뭡니까, 여러분? 공급에 대한 부분이죠, 공급. 수요는 어차피 픽스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를 지금 줄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2015년을 일단 조금 상기를 해볼까요? 2015년에 파리 기후 협약이 있었죠. 약 170개가 넘는 국가들이 만나서 기후 협약을 일단은 했습니다. 그리고 골자는 뭐였습니까? 재생에너지, 그리고 대체에너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석유를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자라는 거였습니다. 자, 근데 그 대체에너지의 개발이 굉장히 조금 늦어졌죠. 그리고 코로나라는 변수도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우디의 국영 기업을 운영을 하는 CEO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증산을 할까요? 여러분들께서 사우디의 석유를 관장하는 관리자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아랍에미레이트의 석유를 관장하는 그런 지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증산을 할까요, 여러분?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오펙이 증산을 안 하는 이유는 앉아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냉정한 얘기인데 기업의 현실, 그 국가 간의 현실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해요. 자, 여기 두 번째 도표를 보시면, 자, 이게 이제 평균값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2022년 들어서는 평균값 정도의 산유량을 일단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증산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증산을 하라고 해도 사우디는 어때요? 듣지를 않죠. 절대 증산 안 합니다. 왜요? 지금 가격만 유지가 돼도 사우디의 경제는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오일의 분석, 그리고 자, 여러분, 이게 연결고리가 다 그 사슬처럼 이렇게 엮여 있는데,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오일을 잡아야 된다. 근데 그 오일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수요는 건드릴 수 없고 공급을 건드려야 된다. 공급량을 늘려야 됩니다. 근데 그 공급량을 늘리는 게, 자, 여기 보시면 미국이 셰일 오일도 22년도에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비축유입니다. 비축유 재고도 굉장히 조금 많이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공급을 늘린다라는 거죠. 원유나 셰일에 대한 공급을 지금 늘리고 있는데, 이 공급이 세계 여러 나라의 수요를 만족할 만한 그런 공급이 절대로 되지 않아요. 답은 뭐냐? 증산입니다. 증산. 오펙 국가들이 증산을 해줘야 공급량이 늘어서 오일의 가격이 다운이 되고, 오일의 가격이 다운이 되면서 각종 원자재 가격이 다운이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비용 인플레이션, 지금 미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비용 인플레이션이 다운이 되면서 물가 지수가 낮아져서 경기가 경착륙을 하게 되는, 경기 침체가 없이 물가를 잡고
금리 인상을 대폭적으로 하지 않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나타난다는 거죠.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저는 오일이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원유 생산은요. 자, 산유국들의 증산이 되어야 하지만 지금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앉아서 돈을 버는데 증산을 할 이유도 없고, 자, 두 번째로 뭐냐면, 자, 원유가 얼마나 매장돼 있는지는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산유국들이 제일 잘 알겠죠. 자, 파리 협약을 했어도 원유가 5년, 10년 안에 없어지지는 않겠죠. 아직 돌아가고 있는 기계들이 있기 때문에 각 나라에. 그러면 이거를 20년, 30년 안에 원유를 쓰지 않는 걸로 대체 에너지를 발명을 한다라고 해도 지금 사우디나 UAE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거는 인정을 할 거예요. 20년, 30년 후에는 석유를 못 쓴다라는 건 인정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할 수 있는 액션이 뭐죠? 이 20년, 30년을 40년, 50년, 60년으로 늘리려는 전략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산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증산을 절대로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오일은요, 올해 최소한 $90 이상으로는 지속적으로 가격 형성이 되면서 산유국들이 증산을 하지 않으면서 이 $90 이상을 유지하고 앉아서 돈을 버는 이런 과정이 계속되고, 오일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물론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소비는 떨어질 거라고 일단 봅니다. 연말까지 일단 떨어질 거라고 보지만 굉장히 큰 폭으로 빠르게 떨어져야 되죠. 하지만 그 폭은 굉장히 미비할 것이다. 서서히 물가는 떨어지게 될 것이고, 금리는 가파르게 오를 것이고, 경기 침체는 필연적으로 올 것이다 라고 일단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보도록 하겠고요. 조금 이따 골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딥하고 또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 그러니까 물가의 방향성은 유가가 결정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사실 지금 연준 같은 경우는 이 물가 잡기에 나서기 위해서 뭐 자이언트 스텝도 마다하겠다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 하게 된다 하더라도 유가가 안 잡힌다면 이 물가 잡기는 어렵게 되나요? 두 가지 측면이죠. 네. 지금 통화 정책은 예. 수요 공급 중에 수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통화 정책이고, 예. 유가 같은 경우에는 공급에 의한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일단은 그런 방법인데, 네. 지금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네. 잡기가 쉽지가 않죠. 내가 잡는다고 해서 잡히는 게 아니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 쓸 수 있는 정책은 네. 수요를 줄이는 통화 정책, 예. 금리 인상, QT, 뭐 테이퍼링 등등등 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 예. 이게 금리 인상을 굉장히 조금 많이 하고 굉장히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게 물가는 떨어집니다. 당연히. 왜냐? 수요 측면을 건드리기 때문에 당연히 물가는 떨어지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너무 길어지면 예. 경기 침체가 굉장히 길어진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려면 원유를 지금 굉장히 좀 빨리 떨어뜨려야 되는데, 원유는 지금 건드릴 수 있는 옵션이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비축유도 풀고 있고 셰일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지만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이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제가 요약을 조금 해드리면, 네. 자, 미국에서는 지금 통화 정책, 중앙은행에서 페드에서 통화 정책을 하고 있고, 이 통화 정책은 수요를 건드리는 겁니다. 사람의 수요를 건드려서 수요의 욕구를 떨어뜨려서 소비 지출을 안 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물가는 떨어집니다. 물가는 떨어지는데, 이 물가를 페드에서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중앙은행들이 다 똑같거든요. 거의 대부분 2.2%에서 2.5% 정도. 그러니까 2%에서 3% 정도가 언더 컨트롤이죠. 그러니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물가라고 생각을 하는 게 2%에서 3%인데,
그것까지 빠르게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수요만 지금 건드려서는 안 되고 공급 곡선, 그러니까 비용 곡선입니다. 비용을 건드려야 되는데 그 비용을 떨어뜨리기가 지금 원유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비용을 떨어뜨리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제가 보는 시장의 관점은 인플레이션율은 낮아질 건데 낮아집니다. 당연히 정책을 쓰기 때문에 단 이 속도가 굉장히 좀 느릴 것이다. 최소한 내년까지는 갈 것이다라고 일단 이렇게 전망이 되어집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수요와 또 공급적인 측면에 따라서 물가 잡기가 굉장히 또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과 같은 전문가들도 이런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나타냈었는데요. 유가가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한 시청자분들의 질문이 들어와 있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틀님께서 선견 선생님, 최근 에너지가 급등하고 있는데 고점 얼마까지 예상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WTI와 브렌트유 또다시 좀 강세 이어지고 있거든요. 고점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일단은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트를 안 보고 왔기 때문에 네. 다시 좀 올려드리는 걸로 하고 예.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고점을 그 전 고점이죠. 잠시만요. 차트를 좀 한번 네, 보면서 좋습니다.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WTI 지금 현재는 한 110달러 선 부분이네요. 130달러가 일단은 전 고점인데 예. 기술적 분석으로는 일단은 쌍봉은 한번 찍지 않을까. 그러니까 130 라인, 130달러 라인까지 일단 쌍봉을 좀 찍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기술적으로 보이고요. 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럼 하단은 얼마 정도가 될 것이냐. 제가 90달러 아까 말씀드렸죠. 90달러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값은 제가 말씀드린 93.40달러 정도, 93.40달러 정도 위에서는 제가 계속적인 매수 포지션을 일단은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일단은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93.40달러 이상에서는 계속적인 매수 포지션, 그리고 기술적으로 쌍봉은 한번 찍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0달러 선까지 120 후반대까지는 한번 찍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은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따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나고요. 네. 네, 뉴욕 유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공급과 수요 줄다리기 오가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천연가스와 관련한 뷰는 노란톡 들어오시면은 보다 더 자세하게 투자 전략 세워주신다고 하니까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선견 선생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바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입장 가능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골드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골드가 한 주간 한 4% 가까이 빠지면서 작년 6월 이후 최악의 한 주를 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골드가 연일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조금 전에 또 강보합권으로 전환이 되면서 한 1,80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스탠스로 대응해보는 게 좋을지 팻말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도 힘이 약하려나 봅니다. 네, 매도 들어주셨는데요. 네네. 차트 한번 봐주시죠. 네, 사실은 골드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오전 8시부터 일단 예. 매도 사인을 좀 드렸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한 200틱 이상 일단은 갔습니다. 그리고 네. 조금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골드 같은 경우에 기술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그 데칼코마니를 굉장히 조금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이 부분 데칼코마니다 쌍봉을 찍고 똑같이 지금 하락의 장을 일단은 좀 보이고 있죠.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이 왼쪽 부분입니다. 왼쪽 부분과 이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제가 데칼코마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이렇게 봐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쌍봉을 여기 딱 찍고 지금 하단으로 계속 조금 내려가는 이런 모습, 왼쪽의 모습, 그리고 오른쪽의 모습 다 같아질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제가 좀 봤고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자,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매도 포지션을 일단 보시는 게 좋은데 PPT를 조금
잠깐 제가 볼게요. 네. 암호화폐 얘기를 좀 가지고 왔는데 골드입니다. 뭐 골드랑 연결돼 있는 거고요. 네. 비트코인 제가- 또다시 3만 달러 선 또 아래로 내려갔더라고요. 네네네. 제가 방송 들어올 때도 봤는데 네. 원화로 지금 3,900만 원대 일단은 예. 찍고 있고 루나가 너무 핫했죠. 제가 사실은 암호화폐는 전혀 보질 않는데 네. 너무 핫해서 좀 이렇게 봤거든요. 또 네. 이제 제가 사실은 비트코인이라는 게 대중 여러분들한테 전파가 잘 안 돼 있을 때, 잘 모르셨을 때 네. 제가 또 그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 평단 90만 원에 또 제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 네네. 예, 거기에 역시 대해서는 성견 선생이라는 닉네임밖에 앞서서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예. 네. 근데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골드랑 조금 연결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자산 가치거든요. 자산 가치 일단. 예. 그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이 뜬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달러의 대체. 그러니까 기축 통화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온다. 요거 한 가지. 두 번째는 이제 블록체인이었거든요. 블록체인 기술이었는데 사실상 블록체인 기술은 따로 띄워놓고 생각을 해본다고 해도 이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화폐의 기능은 저는 이건 완전히 상실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원화의 어떤 화폐의 기능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기대 가능성, 예측 가능성이죠. 근데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는 예측 가능성이 절대 없습니다. 지금의 1달러가 내일도 1달러고 모레도 1달러고 한 달 있다가도 1달러입니다. 근데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떤가요? 오늘의 1달러, 오늘의 어떤 암호화폐가 내일도 그 가격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대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이 상실돼서 일단 저는 암호화폐는 굉장히 좀 암울하다고 보는 스타일인데 자, 최근에 암호화폐 폭락이 있었습니다. 루나를 비롯해서 비트코인도 굉장히 큰 하락을 일단은 가져왔고 원화로 따지자라고 하면 지금 뭐 반토막 이상 났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8,000만 원이 넘었으니까. 자, 그런데 일단 이 암호화폐 폭락을요, 여러분 굉장히 조금 유명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유의 깊게 일단은 보셔야 돼요. 이게 골드랑 일단 제가 연결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어떤 경제 위기나 어떤 금융 위기에 직면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무너지냐면 자산 가치 하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블 붕괴라고 일단 얘기를 하죠. 버블의 붕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어떤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붕괴가 되는 게 자산 가치의 붕괴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버블이라고 하는 것들은 뭡니까? 자산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하고 똑같습니다.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맞지 않게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가 이게 풍선이 터지듯이 그냥 팡 터져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자산 가치가 내려가고 이 자산 가치가 내려감에 따라 개인의 소비 활동,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게 바로 금융 위기입니다. 이 큰 틀에서의 금융 위기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네, 제가 보는 지금 암호화폐 폭락은요 위기의 전초입니다. 이거는 자산 가치의 그 세계적인 공통의 자산 가치라고 일단 암호화폐를 규정한다라고 하면 이 자산 가치가 지금 버블이 팡 터져버린 거거든요. 자, 그럼 이거는 위기의 전초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골드 차트를 잠깐 한번 볼까요, 여러분? 골드 차트를 쭉 보시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일봉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골드 차트를 자, 월봉으로 일단은 좀 볼게요. 월봉으로. 자, 월봉으로 쭉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쭉 보면 자, 네. 월봉이 지금 좀 잘 안 나와가지고 다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사실 네네. 요새 그 암호화폐랑 나스닥, 그러니까 미증시가 좀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 네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스닥하고 미증시 같은 암호화폐요. 경우. 암호화폐요. 네. 예, 그렇죠. 비트코인이 왜냐면 좀 비슷하게 하락하고 또 네네. 상승하고 하더라고요. 네. 경기가 당연히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네. 어차피 이게 위험 자산이지 않습니까? 네. 위험 자산도 폭락을 하고 골드가 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더 위로 오르겠죠.
자, 그거를 제가 지금 차트가 세팅이 됐기 때문에 네.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네, 바로 봐주시죠. 하죠. 자, 여러분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인데요. 보세요. 2011년부터 제가 일단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2011년인데 여러분 골드가 내렸나요? 골드가 하락을 했습니까 지금? 자, 여기 보시면 2011년이고요. 여기서부터가 뭡니까? 헬리콥터 머니로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던 그런 구간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최근 구간이거든요. 최근에 많이 내렸다고 해도 여러분 11년 동안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11년 동안 데이터를. 골드가 내렸나요? 골드 절대로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골드는 지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데이터상으로. 자, 이거 뭐냐? 골드는 대표적인 일단은 안전자산입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도 오르고 있죠. 골드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전조일까요? 사람들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분봉이나 아니면 조그만한 일봉을 보시면 골드가 굉장히 많이 내렸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골드가 많이 내렸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큰 폭으로 일단 하락을 했죠. 2달 동안. 자, 그런데 크게 보자고요. 크게 보면 어떻습니까? 11년 전의 가격을 훨씬 더 넘어서 여기 뒤에는 리만 사태가 있었죠. 11년 전의 가격을 훨씬 더 넘어서 자, 이 레벨링을 제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고가의 레벨링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지금 지켜보실 겁니다. 자, 암호화폐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암호화폐는 전 세계의 공통적인 자산 가치라고 일단은 평가가 된다고 하면 이 자산 가치가 끊임없이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안전자산인 골드는 지금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오히려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로 상승의 레벨링을 굉장히 타면서 안정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건 뭡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겁니다. 자, 암호화폐는 비안전자산입니다. 위험자산이죠. 암호화폐를 버리고 골드를 지금 골드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건 뭐다? 어떤 위기의 전초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자라고 하면 어떤 버블이 꺼질 때는 이 버블 자체 자산의 가치가 굉장히 자산의 가치가 폭락을 하면서 그때부터 어떤 위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자, 이 암호화폐 폭락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위기의 전초가 될 것이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 박스 그려드리니까 딱 눈에 보이시죠? 자, 1,700달러에서 2,000달러까지 안정적인 레벨링을 구축하면서 어떤 위기에 정말 어떤 위기, 금융위기나 경제위기가 왔을 때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일단 제가 큰 그림을 이렇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하방이 아직도 열려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해주셨고 또 골드에 대해서도 거시적인 흐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국내 증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창용 총재가 0.5%포인트 금리 인상 배제할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사상 처음으로 지금 첫 빅스텝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은행이 지난달에 이어서 2달 연속해서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2008년 또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 되는데요. 우리 시장 오늘 코스피 2600선 밑으로 또다시 밀려난 상황입니다. 약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국내 시장 또 국내 선물 어떻게 보시는지 시장 흐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좀 궁금하셨을 거예요. 네. 아니 금요일 날 그렇게 미국 시장이 폭등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시장은 초반에 갭상승을 하고 네. 횡보를 일단 타다가 11시 이후에 급락을 하는 일단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제 정답을 일단 드렸습니다. PPT 잠깐 보실게요. 네. 자, 오늘 11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국 경제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자, 뭐 세세하게 조금 볼까요? 자, 투자입니다. 그냥 투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투자 예측치보다 줄었고요. 전년보다 줄었습니다. 산업생산 지표. 자, 이게 사실은 오늘 빅히트였는데요. 이게 플러스로 나올 줄 알았습니다. 작년에 5.0%였는데 그래도 플러스는 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예측이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근데 이게 충격적으로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소매 판매. 우리 도소매 그겁니다. 도매, 소매 그건데요. 소매 판매도 지금 어쩌습니까? 마이너스 11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마이너스 3.5였고 컨센서스가 마이너스 6.1이었는데 마이너스 11을 찍어버렸습니다. 자, 실직률도 작년보다 높아졌습니다. 네, 중국의 지표 쇼크입니다. 지표 쇼크. 자, 중국이 이렇게 안 좋다 보니 우리나라도 밑으로 계속적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특히나 국내 시장 주식이나 아니면 국내 선물을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조금 많이 강조를 드렸던 내용이 있죠. 여러분들 제가 올해 초에 올해 1월 달에 뭐 중국 경제공작 회의라는 것을 소개를 시켜 드릴 때만 해도 여러분들 굉장히 지루하시고 뭐 저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어려워하시고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그거를 제가 몇 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우리 한국 시장과의 연결고리를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니 어떻습니까? 다 나오잖아요. 증명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기업 규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말씀드린 거 제로 코로나였습니다. 사이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업 규제와 제로 코로나. 중국 경제공작 회의라는 것에서 제가 뽑아낸 키워드였죠. 이게 뭡니까? 중국 경제를 지금 아우르고 있고 이것 때문에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고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니 중간재를 60% 이상 수출한 우리나라도 안 좋아지는 겁니다. 이게 다 연결고리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내일 4월 달에 한 중국의 정치공작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정치공작 회의에 대한 그런 강의를 내일 좀 할 예정이니까 노란톡방에 일단은 지금 빨리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정치공작 회의에 대해서 제가 일단 강의를 해드리면 우리나라의 시장, 우리나라의 뭐 저번 주에도 제가 큰 프레임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시장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올해 하반기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 큰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거라고 일단 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러 가지 친경제 정책들을 지금 쓰려고 하고는 있고 발표는 하고 있는데 큰 카운터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사실 제가 0.75%를 올릴 것이다. 미국이 빅스텝을 밟을 것이다라는 그것도 뭐냐면 큰 카운터 펀치를 날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침체시키고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돼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정말 짜잘한 정책들,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기준금리 동결이라든가 그런 것들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짜잘한 것들이죠. 그런 걸로는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없고 시장을 업시킬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이 지금 어떤 정책들을 향후에 펴 나갈지 4월 달에 있었던 정치공작 회의에 대해서 제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내일 공개 방송 때 말씀을 일단은 좀 드리겠고요. 자, 오늘 나스닥 시장이 조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내일은 일단은 갭 하락으로 일단 출발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계속적인 매도 포지션입니다. 예, 계속적인 매도 포지션 일단 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해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 성견 마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일 밤 9시에 무료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중국 정치국 회의 분석으로 본 국내 증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이 이어지게 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선견 선생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중국 같은 경우는 또 기준금리 동결 그리고 또 소폭 인하에 대해서 시사를 하기도 했죠. 지금 미국이라든지 한국 또는 다른 글로벌 시장과는 또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또 증시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한 분들은 무료 강연 꼭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함께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